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제3주차 현대과학에 의해 자연과학에 의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과제 제출 현황이 궁금하실 테니까 자 여기는 3, 4교시 현대과학에 의해 여기는 5, 6교시 자연과학의 이해입니다. 혹시 과목을 잘못 적었거나 첨부 파일의 이름을 이게 다른 사람들처럼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번 과제부터는 제대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제 낸 것 중에 이제 2개 정도만 그냥 샘플로 카페에 올린 거 샘플로 보여줄게요. 처음 과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문제를 적고 오른쪽에 답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저드 다이아몬드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을 따오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 번호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본에는 이제 여기 to iodine atoms라고 해서 아이오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드 원소, 2개의 요드 원소가 포함된 분자로 구성된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그 요드 분자를 말해요. 주로 이제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화합물이 아니고 원소라고 하는 것이 맞다. 가솔린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휘발유라고 하면 돼요. 휘발유. 휘발유는 탄화수소가 완벽하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몇 가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물이 오히려 더 맞아요. 믹스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도 보면 내친 김에 여기는 이제 해저드 다이아몬드를 먼저 했네요. 다이아몬드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좀 찌그러졌는데 하여튼 뭐 잘 했습니다. 이 그 표식은 색깔도 중요하죠. 빨강, 파랑, 노랑 바탕에 숫자가 써 있는 거니까 이게 손으로 그려서는 이 색깔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그림을 따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는 아까 원소 혼합물 잘 했죠.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고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과제입니다. 잘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PPT 화면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화면이었죠. 가장 마지막 화면인데 여기 보면 좀 진하게 써 있는 용어들 이런 거 용해도, 뭐 비열, 뭐 온도 밀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따로 진한 표시로 해 놓은 것인데 기회가 되면 이제 해당 그 단원이나 해당 내용을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 먼저 그 용해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배우는 분리의 한 방법에 용해도가 관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겁니다. 요 그래프는 온도에 대해서 기체가 얼마나 잘 녹느냐. 여기 보면은 물 1리터에 미리몰, 몰이라는 건 잘 안 배웠지만 몰도 질량보다 이제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양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흐름만 보라고 실어 놓은 거니까 대부분의 이 기체들이 차가운 온도에서는
어느 정도 높고, 겨우 뭐 한 30도 정도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생물이 필요한 게 산소인데, 그쵸? 산소도 차가운 물에서 녹는 거와 한 30도쯤 되는 물에서 녹는 거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덜 녹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는 생물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고체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기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는 감소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고체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증가한다.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여기 보니까 소금이나 요 물질들은, 소금은 거의 수평으로 가고 있고, 밑에 물질은 황산염 중에 하나는 그냥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예외로 하고, 대부분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증가하는데, 이때 이 용해도는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이에요. 물 100g을 용매로 해서 이런 고체들을 녹이면 몇 도에서 얼마큼 녹느냐. 자, 예를 들어서 80도 정도 뜨거운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최대 뭐 얼마쯤 되나요? 한 20에서 60, 중간이 40이니까 40 정도, 조금 모자라게 녹아요. 40이 여기쯤이니까 한 38g 정도 녹네요. 물론 소금은 0도일 때도 별로 약간 감소하지 큰 변화는 없다. 반면에 저 위에 있는 질산 포타슘이라는 거는 물 100g에 얼마나 녹느냐? 한 150, 160, 160g이 조금 더 녹죠? 정확히는 뭐 여러분이 자를 대고 길이를 재서 비례적으로 계산해 봐야 나오겠지만, 여기가 160이니까 160 정도 그램 더 녹는다. 요거를 만약에 10도 정도 낮은 용액에서, 낮은 그 물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소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이나, 그쵸? 그렇지만 질산 포타슘은 소금보다도 덜 녹아요. 한 20 몇 그램 정도밖에 녹지 않는다. 이런 온도에 대해서 용해도가 크게 변하는 물질하고 잘 변하지 않는 물질, 이런 것이 섞여 있을 때에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에 대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특별한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례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용해도 곡선은 용액이 그 용질이 포화됐을 때 최대로 녹을 때까지 녹은 그 양을 나타내는 건데, 물 100g에 그 물질 몇 g이 녹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과포화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만 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은 혼합물의 분리예요. 혼합물의 분리. 이제 좀 더 친절하게 쓰면,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써 있는 거는 6가지 써 있죠. 뭐 각각에 대해서 약간 또 작게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 화학에서 많이 취급하는 것들만 적었어요. 처음에는
필터링해서 거름, 그 다음에 증발, 증류, 결정화. 이 결정화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물에 녹아있는 고체들이 소금물 같은 거, 설탕물 같은 거에서 그 용질이 석출되는 걸 결정화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번 어떤 경우는 분별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결정이라고 해요. 오늘 과제에 나올 그 문제는 요거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 뽑아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분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우선 이제 거름이라는 거 하나 보면,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죠. 깔때기에다가 거름 종이를 넣고 어떤 혼합물을 위에서 부었을 때 그 혼합물은 녹지 않은 고체가 있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깔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쪽에다가 필터 페이퍼라고 해서 여과지를 적절하게 접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저분한 물, 흙탕물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 흙 성분들, 물에 녹지 않는 거는 거름 종이에 남고, 이제 거름 종이의 틈을 통과할 만한 작은 입자, 액체 입자들만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 깨끗한 물이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물에서 먼지나 흙과 깨끗한 물을 분리했다 하는 거죠. 그림이 조금 엉성합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허공에 떠 있게 그리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고, 여기 적당히 깔때기 스탠드를 달아서 이렇게 설치하겠죠. 그리고 바닥에 이제 비커가 있고, 이때 이 위치를 잘 조정해서 이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기벽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도록 허공에 두지 않고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원리는 다 아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 중에 이 거름을 이용하는 게 아주 뭐 흔히 접하는 거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냐면 커피를 이제 마실 때에 그냥 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립 커피 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드립 팩으로 나와서 윗부분을 찢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더치 커피라고 해서 찬물에 그 커피를 거르는, 찬물에 커피 성분을 이렇게 영화시키는 그런 시판되는 장치예요. 이거는 이제 그 유리 기구 만드는 그 공장에다가 부탁을 해서 원기둥 그 유리관을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건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찬물에다가 커피 가루와 물을 섞어서 좀 이렇게 방치한 다음에 코크를 열어서 쭉 내리는 이런, 역시 더치커피 기구의 하나인데, 이거는 판매되는 게 아니고 직접 이게 주문해서 제작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커피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빨리 내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는 그냥 평범한 그릇을 받치고 받았는데, 이때는 이 뭐라고 할까, 이 덫이 내리는 기구 밑에 뾰족한 관을
완벽하게 고무 마개로 패킹을 해서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쪽에 이제 공기를 빼내면 이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내려옵니다. 한 3시간 걸릴 거 한 20분 정도면 다 내려올 정도로 가마 플라스크라고 해요. 다른 거보다 훨씬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압력을 주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역시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이폰 커피라고 해서 뜨거운 물을 순간적으로 집어넣어서 막 끓는 상태, 거의 끓는 상태의 물로 한 몇십 초 안에 커피를 내리는 그런 기구예요. 향이 훨씬 좀 신선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첫 번째, 혼합물의 분리라고 했을 때 제목만이라도 적어 볼게요.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는 거름. 두 번째는 이제 증발. 뭐 커피 내리는 거 예를 들었죠. 즉석에서 커피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증발은 또 사진을 보면 이제 이게 염전 사진이에요. 염전 사진. 바닷물을 이렇게 넓은 논 같은 데다가 모아서 가둬 놓고 햇빛이 쬐는 날에 이제 물을 날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며칠 물을 날려 보내면 바닥에 이제 소금 덩어리가 남게 되고 그거를 긁어 모아서 산처럼 이렇게 쌓아 놓고 판매하는 겁니다. 이 증발이라는 것은 휘발성을 가지지 않은 고체의 용액이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비휘발성 용질, 뭐 수용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수용액이라고 할게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이제 모으는 것처럼 수용액에서 용매를 증발시킨다, 날려 버린다. 그 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방법은, 분리법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증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PPT에서는 이제 증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 증류가 있고 분별 증류가 있어요. 이 단순 증류는 뭐 꼭 수용액은 아니지만 비휘발성 용질의 수용액에서 용매를 모으는 거예요. 아까는 용매를 날려버리는 건데 물을 모은다. 용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증발과 증류를 한꺼번에 하면 용질도 해소하고 용매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용질에 관심이 없고 용매에 관심이 있을 때 바닷물에서 증류수, 민물을 이제 얻고자 할 때 그때는 단순 증류를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은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닷물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것도 캡처를 해야 되겠네. 여기 이제 바닷물이 여기 있다고 하면 둥근 플라스크에 바닷물을 넣고 가열을 해서 끓이면
소금이나 기타 고체, 비휘발성 고체는 남아있고, 물만 이제 증발을 하게 되죠. 물만 증발을 해서 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여기 이제 냉각기, 콘덴서 하면은 냉각기예요. 이 주변에 또 관이 있어갖고 찬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찬물에 둘러싸인 이 관을 통해서 이 수증기가 나오다가 다 식어서 그냥 액체로 돼서 모아지는 거죠. 이때 모아지는 이 물은 순수한 물이 얻어진다. 거의 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의 순수한 물이 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혼합물에서 액체를 용매를 기체로 바꾼 다음에 곧바로 액체로 다시 만들어서 모으는 것. 단순 증류는 기화됐다가 액화되는 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도 뭐 같은 그림이죠. 요 그림이 좀 더 보기가 좋으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단순 증류에 해당이 되고, 요 그림은 이제 유기화학 하는 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증류도 되고, 뭐 증발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이 남는 물질도 회수하고, 이렇게 그 증발돼서 나가는 걸 다시 또 액체로 만들어서 여기 모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고, 거기다가 압력을 낮추는 그 장치도 있고, 이 플라스크를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이렇게 분리하는 좀 고가의 분리법이다,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감압 증류다, 이렇게 압력을 낮추면서 한다. 단순 증류이면 이것도 약간 감압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은 아까 말한 대로 분별 증류예요. 분별 증류는 희발성, 액체 혼합물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 에탄올도 증발을 하는 거고, 물도 그렇게 뭐 심하진 않지만 증발을 하니까, 아까 이제 증류할 때 물을 끓여서 모으는 것처럼 물과 에탄올을 끓이면 에탄올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물도 같이 이제 증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끓여서 액화한다고 해서 순수한 에탄올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장치가 분별 증류라고 해요. 분별 증류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데, 단순 증류하고 똑같은데 이 기둥, 이 액체가 이제 증발해서 올라가는 요 기둥 부분에만 조금 다른 거예요. 기둥 부분에 적당히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린 그 차단벽을 두고 유리구슬 같은 거를 잔뜩 채워놓은 거예요. 제일 흔한 게 유리구슬인데 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고상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물과 에탄올이 증발을 해요. 1대1 혼합물이라고 하면 물과 에탄올이 증발을 할 때 아무래도 에탄올이 좀 더 희발성이 크니까 많이 증발을 하죠. 그래서 그게 한번 가서 모아지면 혼합물이지만 이게 증발을 해서 올라가다가 유리구슬 벽을 타고 가다가 식어서 다시 액체가 되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얘가 물이고 에탄올이 있는데
한번 증발을 할 때는 에탄올이 더 많이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1대3 정도 증기를 형성하다가 이것이 이제 액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액체가 돼서 떨어지지 않고 적당히 내려왔다가 다시 또 끓는 거예요. 얘가 다시 이제 끓게 되면은 이번에는 한 1대 4 정도로 에탄올이 더 많이 생기겠죠. 어차피 물보다 에탄올이 더 잘 끓은 성질이 있으니까. 그게 계속 기화됐다, 액화됐다, 기화됐다, 액화됐다 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몇십 번, 몇백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가지 끝을 나오는 이 액체 또는 이 그 기체의 성분을 보면 거의 이 경우에는 에탄올만 빠져나올 수 있다. 온도를 적정하게만 설정을 하면 이런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휘발성 액체이지만 좀 더 휘발성이 강한 액체가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는 동안에 걸러지게 분리돼서 나오게 된다. 이걸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정유 공장이에요. 그 외국에서 석유를 사올 때 원유를 사와서 그 원유에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섞여 있는 건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분별 증류를 하게 되면 뭐 고가의 그 휘발유도 나오고 뭐 석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뭐 코올타르도 나오고 등등 그 끓는 점이 다른 그런 기체와 액체와 고체들이 막 분리가 된다. 좀 고급스러운 방법이죠. 단순한 장치로 또 가능한데 요게 이제 그 석유를 정유 공장에서 분별 증류식으로 분리하는 증류탑의 간단한 그 모형이에요. 그 원유를 사서 이제 끓여서 첫 번째 탑에 들여보내면 이 끓는 점이 이렇게 되는 그 중간중간 단계마다 빠져나오는 관을 설치해서 이 중간에 다 이제 끓었다가 응축됐다가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데 끓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 아까 얘기했죠. 용해도 문제는 PPT 화면에 있는 그 그래프를 봐도 되고 요 화면을 봐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눈금을 읽기 쉽게 돼 있는 아까는 이 세로축이 너무 듬성듬성해서 읽으려면 좀 신경이 쓰였는데 적절한 용해도 곡선을 여러분이 복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재결정과 분별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화라고 썼지만 재결정과 분별 결정. 재결정은 이제 조금 그 뭐라고 할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순도를 높인다. 불순물 제거. 분별 결정 그냥 분리죠.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그냥 고체들을 고체 혼합물 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 과제는 소금과 KNO3 혼합물이에요. 오늘 과제가 원래 2개였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재결정은 이제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요 회색이 이제 원래 물질이고 빨간 점들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높은 온도에서 적절히 양을 조절해서 녹인 다음에 다시 이제 냉각을 하는 거죠.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이제 냉각을 하는 거예요. 냉각을 하면 고체가 이제 석출이 되는데, 왜냐하면 용해도의 차이만큼 고체가 석출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고체가 석출이 될 때는 이 빨간 불순물들은 여전히 용액 속에 떠돌아다니고 고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고체에는 순수한 고체만 얻어지게 돼요.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순도를 높이는 거죠. 이건 이제 재결정의 한 가지 방법이고, 앞에 그래프를 먼저 봐야 설명이 될 텐데, 하나만 예를 들면, KNO3를 확대해서, 자, 여기 이제 물이 50g이 있다. 얘는 물 100g에 얼마나 녹느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물 50g에 이제 KNO3를 예를 들어서 한 60g 더 많이 넣어도 상관없는데 한 60g 정도 집어넣고 한 7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0도에서 KNO3의 용해도가 130 정도 되니까 이게 100g에 130g이 녹는다는 얘기니까 50g이면은 절반인 65g이 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 녹는 거죠. 이거는 전부 용해가 된다. 다 녹아있는 용액을 이제 냉각을 하는 거예요. 몇 도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한 0도는 좀 너무했고 10도로 냉각을 한다. 그러면 이 KNO3의 이 곡선은 이게 KNO3 곡선이니까 이 곡선은 10도가 되면은 24g 정도 녹겠죠. 100g에 24g이니까 물 50g이었으면 절반 12g 녹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도씨로 낮추면 용해되는 양이 12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g을 다 뜨거운 물에서 녹였는데 10도로 낮추면 12g만 녹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48g은 고체로 석출되는 겁니다. 거의 순수한 고체로. 한 용질만 있으면 단순한데, 여기 이제 소금이 같이 들어있으면 소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 용해도는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어도 각각에 대해서 그 용해도 곡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걸 잘 보면서 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자, 추출도 여기서 과제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추출은 섞이지 않는 두 액체층에 선택적으로 용해시킨다. 어떤 고체 혼합물을 용해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깔때기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거는 분액 깔때기예요. 액체를 나눠서 뭐 처리한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분액 깔때기. 그리고 여기 마개가 있어서 이제 여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고요. 코크가 있는 거죠. 위에는 또 마개가 있어서 완벽하게 밀폐한 다음에 격렬하게 이 깔때기를 흔들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을 아주 막 섞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쪽이 지금 위아래가 다른데 뭐 밀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오일이다. 뭐 이쪽은 물이고 오일보다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건데 물은 일반적으로 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온성이다. 그런 물질들을 녹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일은 비극성인 용질들을 녹인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게 만약에 A, B, C, D 이런 게 섞여 있다. 그러면 그 섞여 있는 거를 이 안에다 놓고 막 흔들면 수용성 비타민은 여기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지용성 비타민은 이쪽에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어떤 그 약 성분이 있는 잎사귀에서 그 약 성분을 분리하고 싶을 때 이게 기름에 잘 녹으면 요런 식으로 해서 기름층에 있는 성분을 나중에 얻으면 돼요. 이게 물에 잘 녹으면 이쪽에 있는 거를 얻으면 되고, 왜냐하면 그 잎사귀에 있는 그 어떤 녹을 수 있는 액체로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기름에 잘 녹는 것도 있으니까 그 선택적으로 그 물층 또는 기름층으로 유도를 해서 녹게 해서 나중에 증발시켜서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혼합물을 넣고 막 섞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물층과 기름층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코크를 잘 열어서 물층만 모아두는 그릇을 만들고 또 중간 이 경계선은 좀 버리고 기름층만 또 따로 모아뒀다가 증발시키면 그 안에 있는 용질이 분리가 되겠죠. 뭐 은행잎에서 뭐 혈액순환 그 개선을 하는 약을 뽑아낸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추출을 하고 인삼에서 우리가 홍삼 그 원액 같은 거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막 사 먹을 수 있는데 인삼에서 그 약용 성분만 따로 뽑아낸다. 이럴 때 이런 추출 방법을 씁니다. 축출이 아니고 추출이에요. 추출. 요즘인데 그 집에서 참기름을 이제 또 살 때가 돼서 전에 얼핏 그 기사에 뜬 거를 보고 이제 딸한테 저온 추출 참기름 검색해서 한번 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추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화학에서 말하는 이 추출하고는 다른 뜻 같아요. 이 실제로 기름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저온, 압착, 참기름이다. 압력을 가해서 그냥 쥐어 짜는 거죠. 참깨에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액체를 짜내는데 일단 볶아야 돼요. 그 볶지 않으면 향이 제대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볶은 다음에더라도 그 고온으로 200도 가까이 이제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가하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온도를 낮추면 그것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전부 이제 고온 압착 기름을 만들었는데
몇 년 전부터 누군가 저온 압착 그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고온 압착에서 안 좋은 점을 저온 압착에서 이제 해소하는 거죠. 정확히 온도는 잘 모르겠는데 고온 압착은 200도 정도니까 저온 압착은 뭐 100도나 뭐 그 이하쯤 될 것 같아요. 공정은 내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출이란 말을 쓰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번째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도 그림을 한번 보면 시간이 40분 됐네요. 요거는 이제 코크를 조작하는 방법이고, 요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간단한 그 모형인데, 원기둥의 그 긴 원기둥의 아랫부분에 코크를 설치해서 이제 용액을 흘려내려 보냈다 막았다 할 수 있게 하고 중간에 적당한 고체를 채워요. 이 고체를 우리는 고정상이다. 그리고 액체 혼합물이 있으면 물론 이제 액체 혼합물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 고체를 여기서 사용한 용매로 충분히 적셔 놓는 작업을 먼저 해 놓고 용매를 충분히 흘려서 마개를 열어서 흘려보낸 다음에 마개를 닫고 그 다음에 혼합물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용매를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용매를 계속해서 부면 용매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요 속도만큼 이 혼합물들이 따라갈 수도 있고 더 더디게 갈 수도 있어요. 더 빨리 가는 일은 없고. 그래서 지금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어떤 세 가지 물질이 있을 때 용매가 흐르는 대로 쭉 이동을 하다가 이 고체하고 뭔가 성질이 비슷한 것들은 늦게 내려와요. 그리고 고체하고 성질이 전혀 뭐 공통점이 없다. 그러면은 용매가 나오는 이 속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정상하고 관련이 없는 이 연두색은 빨리, 중간인 빨간색은 중간, 서로 상호작용이 많은 파란색은 거의 빨리 안 내려오죠. 더디게,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 액체가 이제 1ml씩 이렇게 쭉 나올 때마다 작은 그 시험관들을 두고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받으면 앞부분에 나온 그 시험관에서는 연두색 성분이 중간쯤에서 받은 거는 빨간색, 마지막에서 받은 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한 그 분립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조금 이제 비싼 크로마토그래피 그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약들 이렇게 농약들 같은데 이 농약 성분들이 섞여 있는 요 혼합물을 딱 그 크로마토그래피에 통과시켰더니 이게 이제 시간인데 초로 나온 시간인데 이 앞에가 먼저 나온 거고 뒤에가 나중에 나온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대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물질들이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혼합물에서 뭐 525초에 뭔가 피크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물질이 들어있다. 하고 이제 이게 샘플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 표준 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비교해서 어떤 물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용매만 있다 그러면 이런 피크가 하나도 안 생기겠죠. 꽤 이거는 정확한 또는 정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그 금지 약물 복용 여부 확인할 때 소변을 받아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금지 약물들하고 이제 샘플하고 비교해서 그런 그 결과하고 일치하는지 이거를 보고 약물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이미 벌써 40분이 넘어서 새로운 거는 좀 더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분해는 다음 시간에 오늘 분리만 하는 걸로 하고요.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 하나만 있는 것 같아서 어렵지 않은 거 하나를 추가했어요. 1번은 아까 말한 대로 NaCl 100g, KNO3 100g, 혼합물이 있어요. 다 하얀 고체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데,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물 100g, 계산하기 편하게 물 100g으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80도로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다 녹고 하나는 일부만 녹아요. 그럼 얘를 이제 거르는 거죠. 거름. 그럼 여기 이제 고체가 나오고 액체가 거름 종이를 뚫고 액체가 나옵니다. 이 고체를 우리는 A라고 하고요. 이제 거른 액을 이제 뜨거운 상태죠. 거른 이 80도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걸렀는데 이 액체를 냉각을 하는 거예요. 10도로 냉각 후 거름 또 걸르는 거죠. 차가운 채로. 그러면 여기 이제 고체가 나오고 남고 여기 액체가 이제 용액을 거름종이 밑으로 나올 텐데 이때 요거를 B라고 할 겁니다. 액체에 대해서는 뭐 아직 섞여 있는 상태라서 정확히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뭐 생각 중인데, 그래서 이제 A에는 어떤 물질, B에는 어떤 물질이 몇 그램 있을까? 존재하는가? 뭐, 이 혼합물이었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아니든지 섞여 있는 거든지 뭐이 중에 하나일 텐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 분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온, 압착, 참기름, 장단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원리, 무슨 뜻이냐, 뜻을 간단히 조사하고 장단점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별 결정에 대한 계산 문제 하나, 저온 압착 참기름이란 무엇이냐,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고온 압착에 비해서 이제 장단점이 나오겠죠. 자, 요 두 가지 문제를 과제로 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